네, 제6조 차별시정 기본계획의 수립. 정부는 차별금지 및 차별의 예방 등 차별시정을 위한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한국 게이 인권운동단체 친구 사이에서 사무국장 맡고 있는 이종걸입니다. 네, 이 조항은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의 첫 번째 조항 제6조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아무래도 개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가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한 책임 있게 책무를 다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방금 이 6조가 그러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자체가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한 계획 등을 이제 잘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정말 중요한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제기되었었던 그 시기에는 활동을 하진 않았어서 구체적인 어떤 맥락은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김대중 정부 때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에 출범하면서 그 법적 근거로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의 중요한 부분이 인권옹호와 그리고 차별시정의 그런 의무가 있는데, 이 차별시정과 관련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그걸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그때 논의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돼서야, 그러니까 2007년 10월경인 것 같은데요. 그때 돼서야 차별금지법이란 걸, 그때 저도 이제 이름은 들었던 것 같지만 구체적인 상황 등을 그때부터 알게 됐었던 것 같고, 아마 다른 분들도 이야기하셨겠지만 이 이제 차별금지법을 실제로 발의하게 되는 주체는 법무부였는데, 법무부가 그때 이제 차별금지 법안을 이제 세상에 공개했었죠. 이 공개했었던 법안 초안에는 이 차별금지 사유에 기본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하여 19가지 사유가 포함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의회 선교연합, 예, 국회에 있는 주로 그 국회의원들의 그 개신교를 갖고 있는 의원들의 모임이 있어요. 조찬 모임 같이. 그런 모임들에서 이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당시에 보수, 그 재계 같은 경우에서도 차별금지법이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의 경제에서나 이런 상황 등에서 좀 위축될 수 있게끔 만들 것 같다, 이런 식의 반대 여론들이 이루어지자 이에 대해서 법무부가 7가지 성적 지향을 포함한 7가지 사유를 삭제하는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저희가 그 소식을 듣게 됐고, 그 소식을 통해서 아니 어떻게 차별을 금지하자는 이런 법을 발의하는 과정 안에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그러한 세력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논의 상황에서, 입법 예고 전에 논의 상황 안에서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인지 너무나 분노스러웠고, 그래서 그런 분노를 그러한 상황들을 긴급하게 확인한 성소수자 단체, 일반 또 인권 단체들이 모여서 주요한 행동, 긴급 행동과 관련한 행동 등을 진행했었죠. 그래서 그때 상황들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성적 지향인데, 그리고 그것이 이미 법률적으로 통과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부 또는 국회의원들 또는 보수 개신교 세력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게 갑자기 바뀌어진, 삭제된다는 것이 도저히 저희로서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더 문제 제기할까 하면서 이러한 성소수자 다양한 단위들이 함께 모여서 긴급하게 논의를 했었죠. 그래서 긴급 번개, 이렇게 2-2차례 정도 먼저 모였고, 그렇게 이후에 긴급 행동이라는 그런 대응 단위를 조직해서 그런 그 차별금지법을,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때가 참여정부 말기였죠. 아무래도 2007년 후반대였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정기국회 과정 안에서 법안이 이제 논의되면서 통과 즈음에 이제 논의가 시작돼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법안이 사실 문제적이라는 것들의 의견들이 시민사회 진영에서 이야기가 되었었던 것이고, 사실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논의, 그리고 이후에 법무부의 논의 과정 안에서 시민사회 단체가 또는 인권단체가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거나 이런 과정이 좀 부족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법무부가 그렇게 과정이 생겼을 때 좀 더 명확하게 사전에 그러한 개입 등이 있었거나 또는 그런 논의가 사전에 있었더라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의 입장들을 잘 전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상황들이 조금 진행이 또 더뎠던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물론 차별금지법 논의에 대해서 인권 단위가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반차별 운동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됐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권운동 단체에서 우선은 이러한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반차별 운동에 대한 맥락 논의 등이 사실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 논의가 있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반차별 운동을 좀 더 고민하게 됐고, 그래서 각각의 관련한 시민사회 단체 또는 인권 단체들이 모여서 반차별 공동행동이라는 단위를 2007년 하반기에 그때 같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안에 대한 논의도 공부도 하게 되고, 이 반차별에 대한 이 필요성, 이 반차별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고민했었고 논의를 시작하게 됐었죠. 물론 이제 당시에 차별금지법이 이후에 12월 달쯤에 법무부를 통해서 국회에 발의가 됐던 상황에서 그것이 결국 7가지 차별금지 사유가 삭제된 채로 발의가 됐던 상황에서 그 이후에 논의가 실제로 발의 자체로, 그러니까 제정 자체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반차별 운동이 좀 싹트게 됐고, 그것들을 실제로 이제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이러한 것을 논의를 하게 된 계기가 돼 있어서, 저는 그게 더 중요했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고, 물론 당시에,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오히려 그런 시민사회가 집중하게 됐던 계기를 만드는 것이 아무래도 큰 의미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2년 전인가 일가 아시아 때 그때 이제 차별금지법 관련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때 일본에서의 움직임과 같이 좀 이야기를 하게 됐었는데, 저희는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부분들을 좀 주로 논의했었던 부분이었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2000년 그런 국가인권위원회 탄생 이후부터 실질적인 그런 이제 논의가 있었던 상황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적 지향과 관련한 성소수자 관련한 차별금지법 이런 논의가 또 더 연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같이 또 이제 논의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각국 상황마다 개별적 이런 장애인 차별금지법, 남녀고용 평등법과 같은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런 법률이 존재하는 상황 안에서,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 맥락이 생겼는데, 이제 그렇게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 상황 안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금 이제 논의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특수한 상황은 결국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그러니까 바로 부각이 됐다는 논쟁 지점으로서, 그것도 성적 지향과 관련한, 특히 이제 성소수자, 동성애자와 관련한 그러한 논쟁이 처음으로 바로 시작됐다는 것. 근데 사실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 재계에서도 이 차별금지법에 제정이 되면 그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이 발생을 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던 거죠. 사실 그런 반대 목소리가 더 중요했던 부분도, 더 컸던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결국에는 성소수자와 관련한 그런 부분이 더 부각됐다는 거, 이것이 이제 좀 여러 맥락 등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이게 법을 제정한다는 거, 특히나 이제 기존에 있었던 법이 아닌, 그리고 또 너무나 어떤 기본법이면서
그 포괄적인 그런 형태의 법을 제정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이면 어느 정도 그 흐름을 타서 좀 더 진행이 잘 될 수도 있는데, 국가가 또 한 번을 정치적으로 그런 반대에 부딪히게 됐을 때 그걸 더 추진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또 정부도 계속 바뀌고 이런 흐름을 못하는 것들, 특히나 이제 관련한 담당을 했었던 법무부가 계속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정권의 눈치를 본다거나 또는 각 기득권 또는 그러한 개신교의 목소리를 계속 눈치 보는 상황 안에서 이걸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셨었던 그런 것이 좀 더 문제였었던 것 같고, 사실 시민사회는 이제 그런 그 전국 상황 통해서 이제 사실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제 반차별에 대한 운동의 필요성, 그리고 그것이 왜 법으로서 운동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반차별 운동이라는 것은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더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게, 그리고 그러한 인식 등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교육이든 어떤 스스로 차별의 경험 등을 같이 말하는 그런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도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굳이 법을 만들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과정인데, 그걸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법을 만든다는 입법의 권한은 국회가 있고, 그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국가가, 이게 사실 이걸 법을 만드는 이제 흐름 논의 자체도 국가가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이 17대 국회 또 18대 국회에 이어지게 되면서 법무부가 그 반대에 부딪히자 17대 대도 논의 못하는 상황 안에서 이명박 정부가 탄생했고, 그런 상황에서 논의를 힘을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어떤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는 그 법안을 만들려고 우리가 시민사회에서 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추진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결국은 그거는 운동이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무엇인지를 2010년 그때 당시에 이제 쟁점 포럼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오히려 담론을 형성을 잘 해야 되니까 담론 형성을 좀 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좀 고민했었던 거는, 이 차별이라는 것은 드러내려면은 결국에는 이것이 차별이다,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차별을 판단할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어떤 그 차별 판단 기구가 그것이 차별이라고 그러니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처음으로 만들기에는 법이 없이는 어떤 주체가 그걸 판단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 안에서는 이게 차별이다, 사람들한테 말하기 어려운 거죠. 물론 그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차별 행위에 대한 차별금지 행위에 대한 어떤 진정 상황도 있었고, 그것이 결정되는 예가 있지만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고,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알려져야, 이 사람들이 이런 게 차별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진정할 수 있구나, 이걸 맥락 등을 이해하게 되는데, 사실 법이 없으니까 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반차별 운동, 쟁점 포럼 등 같은 담론을 형성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 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추상적이고.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하면서 법에 대한 제정 운동을 같이 이야기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법 제정 운동이 좀 더, 시각적으로 더 드러나야, 그래야 그 다음 사람들한테도 법에 대한 필요성도 인식하게 되고, 그 법과 함께 우리가 차별에 대한 어떻게 우리 스스로 그걸 말하고,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그런 것을 운동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게 되면서 결국 이걸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반차별 운동도 같이 하게 되면서 법제화 운동을 같이 병행했었던 거죠. 그런 상황 안에서 이름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의 목표가 우선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필요로 한다, 이런 인식 아래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로 2011년에 단체를 이제 명칭을 바꾸면서 2011년 1월 달에 출범을 시작하게 됐죠. 네. 이런 이야기 하면 재미가 없는데. 재밌는데.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아주 연구 전문가는 아니어서. 그런데 사실 기본적으로는 차별금지와 관련한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만 처음 있었던 건 아니고, 이미 이제 해외에서도 연구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그냥 평범하게 생각했을 때 차별은 부당하다, 또는 어떤 부당한 나를 누구와 구별하거나, 또 분리하거나, 또는 나를 어디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거부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구별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등이 드러날 때 이게 차별이라는 걸 좀 인식하게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차별을, 그런 분리하는 행위 또는 구별하는 행위, 거부하는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 이유가 왜, 어떤 이유로 나를 그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합리적인 이유가 아닐 때, 그래야 차별이라고 인정이 되는 것으로 논의가 됐었어요. 이름은 다양한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바로세 반대 그런 여러 가지 이름을 만들면서 이렇게 이제 공론장에 나와서 그것이 자신의 주장 의견이냐고 말했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좀 정치권이나 사람들에게 좀 더 위협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반대 여론을 만들었었죠. 사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초기에도 그랬던 것 같긴 하지만, 이제는 이게 그냥 단지 성소수자 문제는 이제는 아닌 거 확실하게. 그게 아닌 거예요. 확실한 것 같고, 그 의제에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 특히나 이 차별감수성, 이게 그러니까 그 차별금지법의 그 법제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게 사람들한테 필요하다는 것이 몸소 이야기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고 상식이고, 그리고 그런 것을 너무나 2007년이니까 실질적으로 14년 전이잖아요. 그 과정 안에서 또 다양한 사람들이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다양한 경로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그걸 상식화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 초기와도 확실하게 다른 것 같고, 그 단순히 비교적으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연결된다는 것들을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 근데 그게 실제로 연령대도 많이 낮아졌다는 거. 그러니까 10대, 20대 이렇게 낮아졌다는 거는 정말 또 다양한 그 변화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을 바꿔야 되는 문제고, 이제는 그걸 바꿀 수 있고, 그것을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그것의 사실 경계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뚜렷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조금씩 경계가 예전보다는 우리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말하는 사람이 확실히 많아졌고, 그것을 이제 사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차별에 대해서 차별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상식은 있는데, 그것을 또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고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확실히 많아졌다는 것이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실히 의제로서 올라갔다는 것들은 지금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과 관련해서는 2020년 6월 29일 날 이제 장희영 의원을 포함한 10명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했고,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 만에 그렇게 발의를 했었고, 그러니까 20대 국회는 발의조차 되지 않았는데 20대 국회에 발의됐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6월 다음 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법이라고 해서 법안을 이제 2006년에 그때 공고했었던 그 법안을 조금 더 수정해가지고 법안을 이제 또 국회에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견 표명한 안에 대해서 또 이제 국회 안에서 법안이 발의될 수 있는 상황이 좀 필요한 거죠. 우선 법이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바로 뭔가 혜택을 준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나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바로 이익을 얻게 하는 그런 법률이 있다고 해서 내가 정말 이익을 얻어봤나? 사실 저는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런 것을 잘 정보를 알고 그것을 이익을 요구하는 그런 어떠한 이익단체나 권익단체들은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그 이익을 얻는다고 해서 크게 자기 삶에 정말 큰 어떤 보탬이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차별금지법은 뭐랄까, 너 또 말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차별금지법은 나에게 그러니까 힘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힘을 준다는 게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떠한 부당함이나 또는 나의 존재를 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이게 큰 삶의 이유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는 어떤 차별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는데,
이 참여금지법을 그것을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이거든요. 이제는 그게 내가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좀 소통해서 아, 이게 내가 지금 차별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손을 건네서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담긴 그런 법률인데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너무나 추상적으로만 들리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이걸 최근에 느껴보는 거는 코로나19 상황을 보더라도 정말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확진자로서 만약에 경험하게 된 다양한 어떤 조롱이나 비난이나 이런 것들을 겪게 되면 사실 이게 정말 그걸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든 걸 느끼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나로서 어떻게 좀 더 사람들께 존중받고, 나로서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의 이야기를 좀 더 그걸 인정받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마련할까? 사실 이게 까마득하거든요. 차별금지법은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동성애자라거나 또는 내가 남성, 내가 뭐 여성, 내가 뭐 어떠한 비정규직, 이거 다양한 놓여있는 그런 그 상황들이 우리 사람, 이제는 너무나 많은데 그 과정 하에서 누구나 어떤 차별을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그것을 실제로 힘을 내서 좀 더 뭔가 내가 겪었던 부당함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어떤 사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희망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정신 승리가 아니라 실제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 우선 여러 가지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씩 이제 만나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좀 바꿔야 어떻게 좀 이 지형을 바꿔야 될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과제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 과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과제를 만들게 되면 결국 그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그 직면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들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조직의 상황인데, 이게 이제 기존의 인권운동 단위만이 아니라, 또 대중운동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자기 과제로서 좀 가져가게 수 있게끔 하고 있다는 거. 이제 그것을 그들이 좀 목소리를 더 내줘야 하잖아요, 사실. 우리만 목소리 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 사실. 우선 저희는 21대가 이제 물론 2, 3년 남아있지만, 사실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 이후로는 대선 전국으로 갈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연내 재정을 목표로 좀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회는 6월달 국회도 있기도 하고 7, 8월달은 주로 이제 휴지기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9월 정기국회에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선 정의당의 발의안도 있지만 또 거대 야당인 여당인 민주당의 안이 나와서 결국에는 이제 7, 8월 달에는 만약에 이제 발의가 됐다면 7, 8월 달에는 이제 진짜 본선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제 다양한 어떤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죠, 저희가. 또는 그런 장들 자연스럽게 열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9월 정기국회 때 9월 이후에 10일까지 진행되는 이 정기국회 때 꼭 통과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또 사회운동이나 우리도 요구를 할 것이고, 또 국회를 압박할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이 국회 이제 주요하게 논의하는 그룹인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가 이 법사위인데, 법사위의 주요한 의원들을 공략해서 요구할 것이고, 그런 흐름들을 이제 남겨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법사위에서 논의가 돼서, 그 다음에 본회의 통과되는 과정. 그러면 이제 법사위 안에서 사실 논쟁이 더 있을 부분이에요. 사실 그때는 이제 올린 법안대로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아닌, 그러면 좋겠지만, 저는 그건 또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국회 안에 의원들의 그런 권한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사실 그 논쟁이 생길 거예요. 그 논쟁이 어떤 것까지 생길지 잘 모르겠어요. 상상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때 또 우리가 힘을 내서 싸워야 될 시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선은 다양한 그 논의의 장 또는 차별금지법을 알리는 장 등이 마련될 것 같아서 그런 현장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고, 그리고
본인의 그러한 현장 안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현장들을 만드시는 것도 하나의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합의라고 한다는 것이 이미 이제 어떤 그 논의 토론을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토론을 각계에서 좀 진행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또한 차별금지법, 저희가 이제 그 만인선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의 중요한 문구를 따서 그걸 낭독하는 것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진행하고 현장에서 좀 하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는 거, 차별금지법 자체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낭독해보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좀 많이 힘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좀 더 저희가 좀 더 캠페인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다양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아직 좀 구체화된 건 없는데 그런 것도 또 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계속 이러한 그 영상들도 지금 저희도 이제 차지한 차원에서 영상들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컨텐츠를 또 많이 봐주시면 아마도 또 이제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홈페이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뉴스레터를 발간하는데, 그 뉴스레터 기존에 발간된 내용들도 같이 보실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총망라된 내용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차별금지법 그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인 어떤 그 과정 등을 지금 어떤 게 계속 그 타임라인 통해서 어떻게 이제 배치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SS 계정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꼭 이 법을 저도 많이 항상 의문하고, 이 법이 어떻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것을 항상 그 질문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10여 년이 흘렸어요. 제가 20대에서 이 법을 같이 공부를 하다가 지금 40대 중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항상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법을 이용하는 사람 또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상으로서 우리는 생각해왔던 것 같은데, 우리는 법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가 만드는 거고, 국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만 가졌지, 그들은 정말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의 문제를 잘 캐치하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고 논의하고 그것에 힘을 붙이고 그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 개인들 또는 시민들이라는 거, 그게 너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세월 동안 그것을 계속 같이 만들었던 사람들 지금도 보고 있고, 저는 그것을 또 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우리가 그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 그 서울 키워만 축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그 변화에 하나의 스스로가 그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걸 확인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뭐 질문 자체가 문제인 것 같네요. 그냥 질문이. 뭐 동성애를 정상, 비정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싶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이해 자체도 부족하고, 사실 이런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니까 성적 지향에 대해서 전혀 이제 어떤 자기 스스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와 별개로 차별금지법에는 성적 지향으로 표현되어 있고, 동성애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고,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다양할 수 있다는 거. 이성애자로서 처벌받을 수 있잖아요. 합리적인 이유로, 아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건데, 사람들이 그런 걸 상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것을 저도 상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항상 우리가 그런, 영국도 그런 영국 있잖아요. 동성애 중심 사회 안에서 이성애자가 태어났다. 이런 상황을 상상을 못 하는데, 저는 그렇게라도 그런 상상을 좀 해보면서, 그게 얼마나, 동성애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말들이 또는 이 차별금지법이 그러한 위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좀 오히려 그분의 상상력이 놀라운 느낌이 드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그럴 수 있는 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실제로, 이성애자 비율을 그렇게 늘어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그런 법률이 있다면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게, 물론, 제가 그 한편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가령, 우리나라 호주제 폐지되고 난 다음에 건강가족기본법이 이제 제정이 됐었잖아요. 그 건강가족기본법을 그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4인 가족, 그러니까 이성애 중심, 혈연가족 중심을 증폭하는 그런 법률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 건강가족기본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환상들은 결국에는 그런 이성애자 또는 출산율을 계속 어떤 이성애 중심을 계속 공고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런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그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우습고, 우선은, 그러니까 시정명령 또는, 그러니까 시정공고, 시정명령 이런 이행강제금이 나오기 위해서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는 제외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건지 상상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주로 그걸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설교할 때 목사들이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철근법제에 의하면 지금 어떤 종교의 영역, 이런 것을 터치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설교 영역이나 그런 어떤 말을 터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거는 항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또는 동성애를 문제시하는, 그렇게 말을 하는 발언에 대한 또는 그런 것들이 사실 문제라고 사람들한테는 이제 인지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런 말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말을 만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말할 게 아니라, 제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욕망을 실현하거나 이런 걸 다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아닌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 종교 안에서 그렇게 죄 사함을 받고자 하면서 그런 게 하나의 거기서 구원받는 게 정말 중요한, 개신교의 중요한 입장이잖아요. 저는 그거는 충분하게 이해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을 일반 공공장소에서 어떤 개신교, 교인들이 아닌 일반 대중들한테 그런 죄라고 너무나 강력하게 말을 하는 레토릭은 정말 문제적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하나의 짤을 본 게 있는데,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지 오래됐는데, 그 나라 망했느냐, 결혼이 법제화 됐는데 망했느냐, 사실 전혀 그러지 않고, 출산율이 낮아졌느냐, 전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명징한 그런, 앞에 해외 입법례 사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적용될 것 같은데, 사실 차별금지법이 동성혼으로 법제화되는 것으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하는 상상력은 저는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하나의 우리에게 예시를 좀 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차별금지법 자체만으로 그럴 수 없다는 거는 그 법을 보더라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동성혼 법제화는 또 다른 영역이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또 하나의 우리한테는 중요한 평등으로 가는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고, 운동의 과제인데, 이런 운동의 과제로서 좀 더 저희는, 운동을 해야 될 부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같이 살 수 있을지, 어떤 사람과 내가 살아야 할지, 이런 다양한 가족 형태 또는 삶의 형태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 이것들이 기본적인 것 같고, 이런 기본 전제 안에 동성애자들도 결혼 형태로서 살 수 있다는, 혼인 형태로서 살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인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자체만으로 뿐만 아니라 동성혼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건 동성혼 운동인 거죠. 동성혼 법제화 운동인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 또 중요한 부분은 저출산 이야기인데, 저출산과 관련해서 예산이 투여된 것이 거의 200여 조 가까이 된다고 해요. 저출산 관련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계속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과연 차별금지법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동성혼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천문학적인 그 예산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거는 이성의 중심주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뒤는 너무나도 참. 그러니까 사실 폭력이라는 것들이 도대체 사람들한테 무엇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또 가치는 어떠한 합의하에 이루어지지 않은 성관계, 또 이런 합의를 기반하는 것이 아닌 그런 폭력적인 행위로 이어지는 성관계가 문제적이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저는 합의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관 또는 아동성애 또는 이런 그 합의에 기본되지 않은 그런 성폭력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그런 규범이나 규칙 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오히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떠한 그 가학적인 또는 SM으로 지금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한테 이야기 되고 있는 섹슈얼리티의 하나의 또 부분일 수도 있는데 형태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합의에 기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좀 저는 이거는 좀 명확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너무 안 돼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섹슈얼리티 또는 기본적인 성적인 보수성이 너무 강해서 상상력의 나래를 스스로 펼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저는 이제 이런 것은 좀 더 같이 나눠보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네. 유법한 종교. 사실 이제 종교의 자유를 우리가 이 법이 제한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도 우리 하나의 사회의 주요한 가치이고 기본적인 보장할 수 있는 권리, 이게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데,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차별금지법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법제인데 이것이 서로 어떠한 배치되는 상황이 있을까? 있다고 한다면 종교의 자유를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해석해서 사람들의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더 문제적인 것 같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서 어떤 타인이나 어떤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한정 어떤 자유라고 이해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어떤, 우리 안에 이미 합의되어 왔던 그런 기본권을 제한하는 상황 안에서 자유가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저는 충분히 사람들하고 이해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차별금지법을 더 반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부 개신교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전도하거나 이거는 종교의 자유인데 라고 할 것인데, 최근에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에 조계사 앞에서 개신교들이 가서 기도회 같은 행사를 했었다는 거, 이거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저는 충분하게 이 종교의 자유가 어떻게 오히려 우리 사회의 그런 다양한 종교의 가치를 허물고 있는지, 그런 종교의 자유를 오히려 훼손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방금 좀 종교의 자유와 비슷한 맥락인데, 그러니까 저는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떠한 무한정한 자유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야 될 것 같고, 또 오히려 그래서 그런 표현의 자유로 인한 개인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이나 다양한 또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오히려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특히나 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소수자 존재를 오히려 폭력적으로 언어하고 그런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차별금지법으로 어떤 규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사실 이러한 것을 조장하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광고나 또 방송에 대한 문제점 등은 차별금지법에서 규율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지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더 우리가 누릴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차별금지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러한 자유 자체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상황 안에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우리가 더, 그 가치를 사회적으로 잘 활용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 다양성의 가치나 우리가 같이 누려야 할 어떠한 공간 안에서, 어떠한 사회 안에서 그러한 자유를 누구 하나만의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누릴 수 있게 하려면 결국에는, 표현의 자유에서 오히려 그러한 가치나 원칙, 평등 원칙을 제한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은 규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좀 들고 그 규제의 방침을 그러한 어떤 처벌의 형식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좀 더 소수자와 관련한 다양한 어떤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방안 이런 것들 마련함으로써 스스로가 그것들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성소재단 여러 가지 극단적인 혐오나 그런 혐오 표현 등을 대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